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대 나왔죠. 네. 서울대 로스쿨 나오시고. 학부 서울대, 로스쿨 서울대. 네. 찐 서울대잖아요. 그쵸. 예, 학벌 괴물이죠. 그쵸.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만약에 학벌이 없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악플이 많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 번도 못 다뤘던 주제예요. 네, 명문대 졸업장의 의미 없어졌다.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돌거든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컨텐츠? 엄청 많겠죠. 왜 저도 비슷한 거 유튜브 채널에서 좀 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명문대 졸업장의 의미 없어졌을까?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거를 졸업장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여쭤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빨아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저랑 얘기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저희 셉셉이 스타일. 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고 네. 의미가 많이 빛이 바래진 거죠. 옛날만큼 시험 하나 딸깍 통과해가지고 되는 세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네, 점점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체가 네. 바로 실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해지고 기회비용이 올라가고 고등교육 네. 받는 것에 네. 실리적으로도 빛이 바래고 있고 네. 그리고 졸업장 자체도 그 가치가 점점 퇴색되고 있죠. 아. 예. 아니 근데 서울대 졸업생들 좀 많이 아세요? 그죠? 아, 그러니까 동창- 거기 그렇죠. 예. 그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야, 이게 서울대 좀 약간 옛날보다 뭐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나요? 실제로? 아니 그런 얘기를 막 의식적으로 꺼낼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체가 뭔가를 보장해 준다는 생각들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네.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서울대 졸업생들이 되게 많고 누적적으로 늘어나니까. 누적적으로도 많고 네. 그냥 한 해에 뭐 몇천 명씩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뭐를 하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진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 선발할 때나 이럴 때는 당연히 혜택을 받긴 하는데 선발할 때. 네, 근데 저희가 다 투입 대비 효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창 시절을 다 맞춰가지고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해서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한다. 그 들어간 시간들, 노력들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옛날에는 선발 과정에서 잘 뽑혀가지고 그 학벌을 얻었으면은 네. 뒤에 것들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변호사가 되는 사법시험 이런 것도 똑같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쓸 거면은 저처럼 제가 채널 처음 시작할 때 성적표 인증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아, 예. 네, 수능 성적표 인증. 예. 그러면서 썰 풀면서 어그로 끈 게 당시에 강남 대성에서 우리 학원에서 수석이 나왔다. 근데 표준 점수 딱 올렸어요. 네. 근데 강남 대성에서 수석이라고 선언한 사람보다 제가 표점 합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수석 아니라고 네. 제가 더 높다고 그때 성적표 보내달라고 해서 성적표 보내줬더니 네. 그 강남대성 홈피에서 그 공지가 내려왔거든요. 아, 수석 공지가 내려왔고. 그걸로 어그로를 끌면서 제가 채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상 수석이죠, 그러면. 그거는 검증된 바 없습니다. 검증된 바 없지만 수석이라고 강남대성에서 수석으로 주장한 사람보다는 더 성적이 높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팩트고. 국내 어딘가 찾아보면은 뭐 몇 명 더 네.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뭐 근데 제가 봤던 사람 중에는 저보다 잘 본 사람은 표점 합계에서는 없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네. 어그로를 끌 거면 의미가 있죠. 왜냐면 그래서 제가 네. 뭐 학고 채널이라도 하고 네. 왕규 PD님이랑 인터뷰까지 하게 되고 아이씨, 또 이런 얘기를 하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빌드업을 하기에는 네. 좋은데 네. 그게 아니면은 사람들이 계속 비교를 하니까 네. 더 잘한 사람이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1등이 누구냐, 아니면 2등, 3등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네. 저처럼 소재로 삼아가지고 미디어 활동이나 이런 데에 뭐 활용을 한다? 네. 오케이. 그런데 그 자체로 거기에 들어간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무언가 만들어주는 가치 창출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은 이 가치가 점점 예를 들어서 추세가 낮아진다면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확률적으로.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애들 몇 살이에요, 지금? 애들이 지금 30 몇 개월인데 첫째가 개월. 애들은 개월수로 세야 돼가지고 좀 어려워요. 완전 어리구나. 그럼 네.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애들은 서울대를 보내야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는 부모가 영어로 표현하면 비즈니스 인터레스트인데 뭔가 사업적인 자산과 식견과 안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평생에 거쳐가지고 물려주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거를 사업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모든 성장과 경험을 물려주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물려받지 못했는데 네, 사업 네. 처음에 몇 년 동안 되게 고생을 했고 근데 제가 그래도
다른 변호사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윤택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좀 더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는 거는 네. 사실 그들보다 월등히 공부를 잘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리저리 저작거리에서 굴러먹으면서 배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그거를 다 같이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원 공부는 사실상 거의 포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이미 시험을 위한 시험은 이제는 의미 없다. 네, 왜냐면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랑을 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 뭐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내가 로스쿨에서 학점이 몇 점 나오는데 와 그거 대단한 거야 아니다. 이거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거든요.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잘 따져보고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네.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아무따 묻지도 따지지 않고 했다면 지금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산 증인이에요. 네, 저는 대학원 때 뭐 거의 그냥 유급만 면하는 정도로 공부를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때 그거 무슨 부동산 관련해서? 네, 저의 인생의 암흑기인데 그거를 하면서 네. 다니고 네. 그것도 뭐 AI 관련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인사 배치하는 AI 납품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산 개발이 헤비한 네. 근데 뭐 잘 그만뒀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나온 이후에 빨리 변했으니까 그거 계속 하고 있었을 이유가 없는 건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네. 평생 공부를 해온 사람 입장에선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되게 네. 부담스럽거든요.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렇구나. 네, 왜냐면은 저는 학부 때도 학점 뭐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친구들 많지만 학점도 좋았어요. 로스쿨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5등인가 6등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그렇게 네, 했다는 거예요? 과에서 그래도 뭐 손꼽히는 등수로 뭐 학점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하진 않지만 네네네. 고등학교 때처럼 네. 저는 공부를 항상 잘해왔는데 네. 그런 사람이 대학원에 입시해서 거기는 학점 경쟁이 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치열한데 안 하는 거는 나름대로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안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변호사 시험은 할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그 정도만 한 거죠. 그 정도만? 네, 변호사라는 직업은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네. 정보 비대칭이 심해서 네.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학교 나왔냐, 그래서 로스쿨 어디 나왔어, 어느 직장 다녔어, 뭐 검찰이야 법원이야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할 거면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벌을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 직업이고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단시간에 뭔가를 말해주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직업들은 그 정도로 순간 이 사람을 정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판단을 네. 한 직업이 많지 않죠. 경험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게 네. 저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면은 꼭 뭐 이제 문과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네. 문과 나왔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진짜요? 그건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근데- 같이 싸워드릴게요. 그 미친놈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런 거를 써요?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문과는 뭐가 네. 낮았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이과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네. 아무튼 저는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네. 대원외고에서도 예전에 대원외고 뭐 의대를 막 20명씩 보내고 네. 연대 의대만 막 10몇 명씩 보냈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수학을 네. 1등 맞으려면 16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네. 내신. 고3 때 올려가지고 수학도 잘했습니다. 근데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부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면은 선행을 일찍 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성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좀 욕 얻어먹을 것 같은데 아니. 공부를 잘한다는 느낌을 공유를 해주세요. 예. 제가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라 저는 그거를 논문으로 항상 검증을 해보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잘하게 태어난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죠. 네, 그 공부를 잘하게 태어난 애들 같으면은 정교화된 교육 과정에서 자기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업을 얻는 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유리한 방식의 삶은 뭐냐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는 왜 공부를 못해? 우리 애는 학원을 하도 보내도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니면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애를 잡고 애를 조지지 말고 얘가 그러면 장점이 뭔가? 저 같은 사람은 남한테 연락 잘 못하고 사교적이지 않고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해하고 이게 되게 사회 경제적인 성공과 잘 안 맞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 영업을 잘 못하니까 이 카메라 켜놓고서 유튜브에다가 어그로 끌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되게 살갑고 잘하고 하는 사람은 옆에 가가지고 그냥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좋은 사람 되고 이게 이 사람 사회 경제적 성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다른 건데 공부 일변도 그거로 알바끼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거는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좀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동차로 치면은 소나타 그랜저급의 대학은
누구나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학벌. 그러니까 이걸로 이득이 아닌데. 네. 예. 그러면 그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투여하는 게 맞는가? 얘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대학명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아닌 학교는 보낼 수 있어. 근데 얘를 그냥 풀어놓으면 아예 그 학교를 못 가.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사교육을 투입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까지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근데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가서 그냥 학교 얘기할게요. 경기대를 갔어요. 네. 난리가 나. 걔네 집에서 잔치했어요. 거의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학교 간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 친구는 그 다음에는 학벌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없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냥 일단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잘 모르는 분야긴 해요. 저는 경기대학교가 몇 등급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야, 이거 쉽지 않다. 네. 야, 이거 내보낼 수 있을까? 이게 더 논란의 그거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진짜 그냥 저의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경기대학교와 비슷한 성적의 입결의 대학이 네. 어느 대학인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채용하고 뭐하고 월급을 드리는 직원분들 한 30분 계신데 채용할 때 그거 가지고 제가 배치표를 찾아보고 어느 정도로 좋은 학교였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아, 그죠. 네, 그걸 볼 이유도 없고 면접해보고 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유독 성적이 더 좋은 뭐 서울의 뭐 이름난 대학교나 뭐 그러면 더 눈여겨보고 뭐 이 사람이 왜 어쩌다가 우리 회사까지 왔을까를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필드에서 뭘 할지에 대한 게 정해져 있으면은 정확하게 가늠을 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좋은 대학 가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할지 모르니까. 예, 가놓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월한 전략이 있고 아닌 전략이 있고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유학생 분들을 뭐 싸잡아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부모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잖아요. 유학을 보낼 것인가? 왜냐하면 유학이 학벌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되게 괜찮은 옵션이었던 이유가 등수를 제대로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죠. 그래서 있는 집 자식들은 유학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한국에서 되게 인정받는 순위의 대학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 서영고 서성한 뭐 그다음 뭐죠? 그다음 뭐죠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야. 중경외시. 그다음에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몰라요. 확실히 모르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외울 정도면 저 같은 사람이 외울 정도면 사람들이 그러면 몇 등 뭐 어떻게 엎치락질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인터넷에서. 근데 미국 대학 혹은 뭐 아시아권의 무슨 명문대다 이러면 US 뉴스 기준으로 세계 대학 순위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우리나라의 뭐 연대보다 높다. 뭐 어느 대학보다 높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대학 평가는 보통 우리가 이제 등수 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수능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디를 갈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의 우열을 정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US 뉴스의 뭐 랭킹이 몇 등이다. 여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비교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서로 뭐 올려치기 하고 내려치기 할 수 있는 거니까. 너 뭐 한국에서 나와봤자 서울대는 전 세계 랭킹에서 뭐 몇십 등인데 뭐 이 학교가 더 높다. 이게 현실이 이거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학교가 원체 많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유학을 보내서 적어도 뭔가 내려치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쓰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여차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약간 페널티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치. 그 돈이면 그러네. 그렇게 하면은 페널티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대학에 대한 시각이 미국이나 이런 데 다르니까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미국은 그리고 우리는 뭐 KTX 타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뭐 서울 학교 다닌다 그러면 그냥 상경하면 가는 되잖아요. 거죠. 근데 뭐 플로리다 사는 애가 갑자기 캘리포니아로 학교를 가는 거는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일단은 이사를 가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근데 학비가 1년에 몇만 불 나오고 졸업하려고 그러면 그게 억 단위고 약간 느낌이 우리가 홍콩으로 보내는 느낌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학교를 잘 안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역사회에서 뭐 이름을 내거나 잘하거나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환경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드미션 자체에서 비슷한 경쟁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뛰어나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워낙 이제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페널티를 안 받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면은 아무리 재벌가이든 집에 돈이 많더라도 네. 사회적 낙인은 극복할 수 없으니까요. 어. 그거는 영영 방해가 되니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대학을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 보는 건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네. 그거를 저도 이제 애기 아빠가 된 입장에서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네.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한 거를 고민할 여력이 있으시면 그걸 고민하시는 건데 네. 그걸 고민할 시간에 내가 처음부터 저희 이 주원규 PD님 채널을 보는 분들은 원대한 포부를 안고 나도 주 PD처럼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네. 이런 거는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찍고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많이 하면서 인상적인 성과를 올리는 거 막 블로그에도 쓰고 하는데 그걸 어디 회사 들어가지고 배워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AI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AI를 지금 제대로 잘 쓰는 방법을 네.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과연 AI에게 대체될 것인가? 최근에 올라오는 이런 주제들 보면 유튜브에 전문직 끝났다. 이제 AI가 전부 다 대체할 것이다. 몇 년 안에 이제 의사도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 더 잘할 것이다. 네. 전부 다 대체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변호사 입장에서 AI에 대한 공포심, AI 포비아 좀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죠. 전혀 없다. 저는 전혀 없고 예. 제 채널에 이거 하나에 대한 양상이 있어요. 아, MS,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체될 직업 해가지고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점수로 팩터화 해가지고 네. 한 게 있는데 그게 실제 일상생활에서 대체를 하는 건지 그 업무 일부를 AI로 호환시킬 수 있는 게 좋은 건지는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되는 분들은 대체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아, 변호사가 대체되고 그 직원 새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 후배 안 뽑아요? 저는 안 뽑고 최대한 지금 제가 AI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죠. 아, 실제 그렇구나. 네네. 커리어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면 완전 개꿀이네. 그거를 이미 그 AI 장벽을 넘어선 변호사들한테는 이게 완전 배리어가 돼버리네. 예, 제가 진짜 간발의 차로 실무적인 경험을 제대로 많이 쌓아가고 쌓은 후에 예. AI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와, 씨. 업무가 익스클루시브한 것들, 예. 베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업무들은 네.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텍스트로 배우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 받아보셨잖아요. 네. 뭐 조세범죄다, 세무조사. 아, 조세범죄라니요, 지금 네. 잠깐. 아니, 범죄가. 범죄를 저지르셨다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 받으셨는데 아무 일 없이 끝났잖아요.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예. 끝났었잖아요. 그럼 제가 오해가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받아보셨고 네.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대응이나 네. 이런 걸 한다. 네. 그거는 AI한테는 못 배우거든요. 잘 모르고 그래서 찾아보면 AI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걸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발을 당했는데 특가를 어떻게 빼고 이런 것들은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세무조사 어떻게 연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기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텍스트로 안 나와 있는 것들. 근데 중요한 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 이제 귀찮은 것들은 AI로 좀 대체시키고 허드렛 일 같은 거를 사람이 하던 거를 대체를 많이 시켜버리면서 고용 유발이 잘 안 되죠. 어중간한 전문가들의 채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시장은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양극화되겠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벽을 넘어선 사람들, 자, 문 닫습니다 할 때 그거 들어간 사람들까지만 이제는 그런 그쵸. 게 돼버렸잖아요. 더더욱 더 심해지는 게 네. 로펌들의 대형화. 저는 그거는 고민이 돼요, 항상. 어떤가요? 지금 커진 로펌들이 계속 커지게 되고 네. 그 로펌에 취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은 거기서는 점점 더 인적 물적인 자원들이 많으니까 AI를 더 잘 결합해가지고 아주 근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네네. 최첨단 기술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산업적으로 고도화가 되면 혼자서 원래 개업을 해가지고 서초동에서 사건이라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었던 시장까지 다 빨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배출되는 변호사들은 내가 어떻게 선발이 될까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게 변호사 시장뿐만 아니라 원래 뭐 대기업과 아닌 직장들의 차이가 우리나라가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변호사 시장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직들 전부 다 비슷한 양상을 좀 띠고 있을까요? 그럼요. 새로 진입이 어려워지는. 예. 그리고 회계사는 요새 또 공급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말이 많고 취직 자체가 안 돼서 그것도 뭐 많이 안 늘렸는데 네. 경기가 이렇게 좀 꺾이고 수요는 더 늘어나지 않는데 몇백 명 더 뽑아놓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은 4대 펌에서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못 구해가지고 지금 아비규환이거든요. 아, 수습 자리를 못 구해서. 네, 회계사는 외부감사 도장 찍으려고 하면은 수습 네. 2년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를 못 구해가지고 아비규환입니다. 뉴스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근데 점점 더 그럴 거거든요. 네. 점점 더. 하는 업무를 본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AI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건 저희는 판단을 하고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가는 직업의 특성상 과거에 있던 거를 학습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물론 자기들이 추론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 뭐 이런 것도 AI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규범적인 판단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직종들은 본질적으로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되게 중요한 것 빼고 나머지를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대체가 일어나고 있죠. 고도의 정신작용이 필요했던 추론 능력이 되게 싸지고 네. 그거를 AI가 다 지금 대체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사실은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 배경 지식도 많고. 그러면 그거를 이리저리 다 물어보고 갖고 와서 그 정보를 연결적으로 한 번 더 추론한 다음에 답을 내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업도 그렇고 어떤 전문직이든. 법적인 질문은 제미나이한테는 거의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체해서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다? 그러다가 진짜 엄청난 그거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거 AI 가지고 요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범용적인 AI로 뭔가 법원에 내는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생각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80, 90% 정도는 그렇듯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난 변화이기는 하죠.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치. 구색이라도 맞출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체가 되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했던 허드렛 일의 범위도 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더 간편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업무의 정의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AI를 제대로 못 쓰면은 어느 전문 직종이든 다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나가리가 되는 건데 아까 학벌과 관련된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저거를 지금 되게 잘 쓰고 잘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읽어내면은 그러면 직장을 사실은 안 가도 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직장을 안 가도 일을 되죠. 안 배워도 되는 정도에. 왜냐하면 어딜 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건지가 오랜 기간 검증된 매뉴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는 놈이 잘 쓰는 거거든요. 꼭 지금 차가 그냥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는 슈마허가 되고 누구는 그냥 사고치는 사고뭉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빨리 변할 때는 빨리 변하는 거를 어떻게든 써보고 기깔나는 거를 만들거나 해보거나 이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그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아요, 무조건. 이 계속 기존의 교육의 틀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거를 대학을 안 가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람들한테 낙인 찍혀가지고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체제 수능해가지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실 거면은 계속해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너무 지금은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이거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학벌 고민을 이제는 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산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AI에게 대체될 수 있는가? 신입 되고 변호사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이미 됐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할 수 없는 변호사도 있나요? 대체할 수 없는 변호사 있죠.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사람. 그거는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히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텍스트화가 안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대체가 안 됩니다. 텍스트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네, 되게 당연한 추론들인데도 안 물어보면 모르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구속이 됐다가 보석이 됐어요.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보석 허가를 할 때 보석 허가 결정문에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한테 서약서를 제출을 받고 그리고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하는 사람 보통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런 사람들이 보증하는 보증서 서약서를 또 내라고 해요. 그리고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현금과 보증보험을 섞어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증보험을 끊으려고 하면은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절차들을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오면은
네. 가져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이 석방 지휘를 받아가지고 풀려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도 아무리 텍스트를 찾아보셔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구치소가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대응하는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게 딱 팩스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네. 구치소 내부에서는 아무튼 수용자한테 무슨 어떤 서류를 받고 뭐를 네. 받아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놓고 네. 하는지를 네. 몰라요. 모르겠죠. 전혀 몰라요. 그 텍스트로 블로그에 이렇게 짧게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디테일한 절차는 이제 자기들이 해보고서 경험한 걸 적어놓은 건데 네. 사실은 찾아도 안 나오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치소를 가족이 직접 가야 되는지 뭐 아닌지 변호사가 가가지고 접견을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아닌지 네. 이런 것들 미묘하게 다 다른 결과를 내요. 아.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것들이 있고 지역마다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야, 근데 요게 약간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쓰다 보면은 이제 팝업 뜨는 거 아시죠? 예. 입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접근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그 기밀 정보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근데 그 접견인을 가진 와이프가 남편이 이런 거 해달라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각 상황에 따라서 야,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막 한탄도 할 거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얘가 변호사 한 명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웹상엔 없지만 그 질답을 통해서 정말 무서운 AI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적어도 뭐가 답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얘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네. 영역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더 그럴듯하고 맞을 법한 것들을 답을 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네, 하기 그죠. 때문에 뭐가 더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그럴듯한 답을 계속 내는 거라서 네. 그래서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은 정답 당연히 그게 맞고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얘가 정확한 답을 못 내주는 거죠. 그런 이제 AI가 접근할 수 없는 분야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항상 어딘가는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계속 필드에서 사람이 텍스트화를 하기 전에 네. 계속 하고 있다가 조금 변하고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밖에 그냥 없어가지고 계속 대처를 하는 분야는 네. AI가 영원히 그거에 대한 답을 내주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게 점점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분야들을 찾는 게 네. 소시민으로서 텍스트화 돼가지고 누가 다 때려 넣으면은 네. 이게 나온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자동화하고 잘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동시에 절대로 이거는 뭔가 AI가 배우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점점 없어질 겁니다. 거의. 지금 육체노동 분야도 진짜 많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지금 아틀라스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 수위도 올라가고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비용을 감안하면 한 연봉 5천 아니죠. 그 아틀라스 한 2억 정도에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2억이면은 연봉 5천인 친구 2년 정도면은 뭐 리스크 비용까지 하면 2억이면 싼 거거든요. 계속. 그쵸. 왜냐면 이 로봇은 24시간 돌려도 되니까 8시간 근무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 4.5일째 아니 갑자기 아니 이걸 도입하면 로봇 도입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 시간은 로봇을 하고 AI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행인 게 아틀라스가 우리나라 회사라서 다행이다. 근데 앞으로 뭐 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변호사가 대체되느니 뭐니 네. 이런 다 대체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네.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대체되니까. 다 대체되네. 모든 것이 다 대체되니까. 안 대체되는 인간이 거 할 수 있어요?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안 대체될 만한 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대체되는 거 있어요.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만약에 기계를 만들잖아요. 그럼 모든 공을 안타를 쳐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축구 선수. 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보다 강하게 슛을 차가지고 그 공을 막으면 손이 부러질 정도의 네. 찰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 네. 연예인 이런 것들은 대체가 연예인 많이 진짜 대체가 어렵고 네. 주피디님 같은 셀럽 이런 사람도 대체 불가능하고 그냥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들만 네네. 남는 거고 나머지는 다 대체가 되는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끼리 경쟁하고 사람끼리 뭔가 유희를 만들고 사람이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것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어차피 이제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오니까 네. 돈 벌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아요. 저도 뭐 지나가다가 쓱 봤는데 네. 그 고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네. 보편적 고소득은 어려운 거고 근데 네.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가 인류 문명 전체로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편적 고소득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엄청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배급, 초양극화가 될 것 같고 근데 보편적인 소득이 올라가는 나라는 그런 기업을 데리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전 세계가 지불할 거란 말이에요. AI에 대해서. 제미나이에 대해서 전 세계가 미국에다 지불하잖아요. 그쵸. 미국은 구글에서 세금을 걷어서 보편적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내는 나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보편적으로 두바이가 석유를 가지고 있어 보편적으로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보편적으로 잘 살게 되고 네. 나머지 나라는 보편적으로 못 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나 이런 그런 문제에 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네.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튼 인류 발전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러니까. 대체된다 이렇게 당연히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몇 년이 걸릴지 중앙은행보다 오픈 AI가 더 강력해질 거예요. 걔네가 제미나이 이용료 올리면 물가 올라가고 AI 이용료 낮추면 물가 내려가고 뭔가 그게 정치라는 팩터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네. 관심 있는 주제가 되겠죠. 야, 그 정치가 엄청 앞으로 되게 사람들 중요해지겠다. 예, 그죠? 여태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기술을 독점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나왔던 기술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네. 정치가 중요해지겠죠. 담론이 저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네. 원래 이런 거 의도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거였어요. 아주 라이트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짜 좀 큰 담론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외제차 사야 하는가? 돈 벌면. 자. 무엇보다도 예. 엄청 자. 거대 담론. 거대 담론입니다. 네, 외제차.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올렸던 컨텐츠 중에 2030 차를 안 산다. 네. 면허도 안 따고 네. 아무도 안 사요. 네. 그러니까 면허 발급량 자체가 굉장히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네. 그리고 이게 소비보다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안 사고 면허도 그냥 아예 안 따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수입차를 또 법인으로 하는데 연두색 번호판. 그러니까 뭔가 그쵸. 수입차 사는 거는 매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마찬가지죠. 명문대 졸업장과 마찬가지의 어떤 한 맥락입니다. 수입차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모아서 자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건 수입차가 네. 도요타의 캠리도 있고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람보르기니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3사 이상. 독3사. 독삼사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독3사에도 아우디 빼고 독2사로 가겠습니다. 독2사. 근데 벤츠도 네. C클래스가 있고 그죠. 또 S가 있고 또 마이바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연봉 안에서 살 수 있는 맥스 값의 수입차를 사는 것이 낫다. 네. 생활이 0이 되는 수준 안에서 누군가는 그게 마이바흐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게 S일 수 있고 네. 누군가는 C일 수도 있겠죠. 네네. 주피디님 오늘 까이안 타고 오셨던데 아이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까이안 오너로서 제가 그거 아니잖아요. 저 답해줘야지. 저는 어떠세요? 타니까 네? 좋으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필요 없다. 네, 왜냐면은 제가 또 유튜브에다가 외차 그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올리고 차 리뷰는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제가 30 뭐 몇 살에 외제차 사는 이유 올렸어요. 그 어그로 끌라고 차 산 김에 올려가지고 약간 기분 좋았네 그때. 예, 아니 왜냐면 샀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저 가성비충이라서 네. 쪽쪽 빨아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도 네. 택시 타고 왔거든요. 예. 차를 요새 안 몰아요. 운전을 안 합니다. 운전을 항상 택시를 타죠. 그 차가 의미가 결국엔 없어집니다. 근데 왜 샀냐? 그러면 너는 왜 샀냐? 네. 요새 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를 너무 안 타가지고 결국은 과시하려고 하는 거고 제 채널의 영상 보시면은 제가 왜 그 차를 사게 됐는지 왜 제 차가 이게 AMG GT43이라고 해가지고 네. 붕붕 가요. 되게 멍텅구리 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되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네. 그 영상에서도 얘기한 게 제네시스 최고의 차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네네네. 차를 가지고 대우가 달라지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잘못된 뭔가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근데
그 차를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제대로 좀 있는 분들은 되게 제한적일 겁니다. 네. 예, 저는 왜 차 이런 게 의미가 있냐면 클라이언트 볼 때도 사실은 차 언급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해서 네. 제가 자영업자고 하니까 그런 거라도 보여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튜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니까 차 산 김에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이게 차값이 1억 6천 정도 됩니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빨아먹으려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네네네네. 자영업자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뭔가를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그걸 산다? 그게 그 정도의 실익이 있나? 그리고 점점 안 사게 되는 이유는 네. 사람들이 그거 다 아니까. 카푸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어디 살고 자가로 등기 쳤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병든 사회인데 어차피. 이미 병 들었어. 아니, 병든 사회예요. 병든 사회에 저도 병자인데 병자 중에 한 명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다 전염되어 있는 환자들인 건데 약간 병증에 대한 유행 증상이 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또 흐름에 따라서 막 외제차 타고서 카푸어 뭐 집도 하나 없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흉보고 막 하니까 이제 그게 멋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사가지고 자산이 폭등하니까 어디 등기 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인터넷 게시판 가보면은 또 뭐 어디가 상급지고 하급지고 그 부동산 그쵸. 카페 그런데 그런 질문 올라오는 거 아세요? 어디 vs 어디? 우리나라에 히트하는 컨텐츠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계 계급도, 자동차 계급도, 명품 계급도. 명품 계급도, 네. 모든 것을 계급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도 계급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예전에 왕정 시대에 네. 계급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지고 여기까지 네. 해서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뭘 하자고 비교를 하고 나눈지 저는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본능일 수 있죠. 네. 근데 아무튼 본질적으로는 차도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아. 이제 멋있지 않으니까. 네. 내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채널에 또 네. 제 와이프 포르쉐 사준 거를 올렸는데 아예 많이 하네. 아예 유튜브 열심히 하네. 그거 엄청 막. 그걸 사준 지가 네. 꽤 됐어요. 사실은 사실은 꽤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된 거냐면 네. 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보냈는데 잠깐만요. 네. 그럼 그거 어떤 자료 서치 안 하고 지금 말하신 것도 그냥 전부 다 감으로 올리신 거죠? 예, 예. 어그로감이 진짜 좋으시네. 제가 그래서 학고 채널이라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에게 더 필요한 건 이런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왜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거 제 채널에서 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이 감이 좋으시다. 근데 그게 업보기 때문에 최대한 네. 아시잖아요. 이게 네. 그런 식의 관심 유발은 업보인데 네. 조심해서 하죠. 근데 네. 그거를 하게 된 게 뭐 기획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단 그래서 와이프 포르쉐를 사줬어요. 그걸 한참 전에 사주고 오래됐습니다. 꽤. 네. 근데 타고 다니죠. 네. 근데 제 차가 수리 맡겼으니까 제가 컨텐츠 찍을 때 차에서 찍는 게 있는데 그게 PD님을 모시러 가서 네. PD님을 모시고 오면서 찍고 데려다 드리면서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해요, 저는. 네. 컨텐츠 찍을 때.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차 가져갈게 해가지고 그 차를 가져가면서 찍는데 네. 이거 포르쉐니까 이것도 한번 찍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찍게 된 거예요. 네. 그때 거기에 또 댓글이 구형인데 뭐 얼마밖에 안 하는데 올렸냐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자마자 찍어서 올린 줄 알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느낀 게 사람들이 이거를 수치로 바꿔가지고 얼마 정도고 얼마가 있으면 이걸 할 수 있고 외제차가 얼마고 가격까지 다 찾아보고 하는데 약간 빠삭하게 되니까 독삼사는 뭐 얼마고 그러면 얼마 정도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건 포르쉐보다 싸잖아. 근데 포르쉐 타면 또 아니 뭐 람보르기니 정도 안 타면은 뭐 미만 자와있냐. 페라리 이렇게 되다 보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포기하면 그걸 살 수 있잖아요. 집을 포기하면 살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더 이상 멋있지 않게 됐다. 집을 포기하고 차를 사는 것이 멋이 없다. 그리고 차는 얼마든지 중고로 살 수 있고 리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너무 잘 알게 됐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쓱 보여주고 뭐 저 이런 거 타요 뭐 이렇게 할 용도가 분명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게 됐다라는 걸 예전에는 대중적인 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가 이제는 너무 잘 알려지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필요가 왜 애초부터 저것처럼 유튜브에 나와서 쇼하고 자영업이니까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고 돈이 많은 척 해야 되고 실제로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르잖아요. 원규 PD님은 자기 차를 안 올리잖아요, 채널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저는 없으니까 보여줘야 되는 자영업자인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점점 더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증상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너 어디 등기 쳤어? 집도 없는 게 집값이 뭐 치솟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런 관심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뻔한 거죠. 뻔한 건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로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 그게 쓸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한 30% 정도 있으면 세상에 네. 한 인생 난이도가 한 30% 정도 낮아지지 않나. 그거 덕분에 그 금액으로 치면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 현질을 하면 게임이 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게임 난이도 30% 낮아짐. 네. 그걸로 따졌을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좋았던 게 카이엔이었어요. 카이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 카이엔 사준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엄청 차로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준수한. 사실은 되게 고가의 차량이죠. 고가의 차량이고 정말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물론 이제 주PD님 채널은 뭐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 그런 세상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 네. 저도 똑같이 환자인데요. 네.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네.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뭐 구보다 보고 계시겠지만 주PD님 다 졸업하시고 아니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이건 왜 자꾸 습관적으로 나락을 보내는 약간 그런 게 있네. 참. 가여운 중생들. 아. 그러면서 뭐 채널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여운 중생들아. 아유. 졸업한 내가 좀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이제 진실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니요. 저희는 약간 그런 거죠. 뭐냐면 취향이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잔소리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되게 쉽게 눈높이 맞춰가지고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랑 채널이 조금 어느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알아듣기 힘든 방식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되게 이제 설명을 간결하고 인상을 딱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있어요. 뭐냐면 단어가 함축적이잖아요. 네. 왜냐면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포함한 단어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네. 저는 오해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을 다 안 하고 다 풀어서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되신 거죠. 한번 이제 나락을 갔다 오시고 나서 업보가 있으셔가지고 그럴 겁니다. 저는 뭐 주PD님만큼의 업보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각오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좀 사회가 도시에 몰려 살고 과당 경쟁하다 보니까 다들 아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근데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